정혜신의 적정심리학 당신이 옳다. 나가 희미해질수록 존재 증명을 위해 몸부림친다. 영영 주목받지 못할 존재에게 살아보라는 말은 산소 없는 곳에서 숨쉬고 살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생존이 불가능하다. 실력이나 재능이 뛰어나지 않고 비상한 머리, 출중한 외모가 없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자신에게 주목해주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사람은 살 수 있다. 생존의 최소 조건이다. 이해관계 없이도 무조건 나를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가족 같은 관계, 최소한 나를 의식이라도 하는 사람이 세상에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물론 가족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기를 드러내면, 그러니까 내 감정, 내 말, 내 생각을 드러내면 바로 싹이 잘리거나 내내 그림자 취급만 당하고 사는 삶은 배터리가 3%쯤 남은 방전 직전의 휴대전화와 비슷하다. 숨이 곧 끊어질 운명이란 점에서 그렇다. 휴대전화 같은 물건은 완전 방전되면 아무 저항 없이 작동이 멈추지만 사람은 다르다. 자기 소멸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전에 저항한다. 자기 존재 증명을 필사적으로 시도한다. 몸을 던진다. 생의 마지막 본능이다. 3% 남은 에너지로 30%의 힘이 필요한 새로운 계획이나 시도를 하기도 한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3%를 순식간에 다 태워버리고 제가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다. 삶이 방전된 이들의 더 강한 나를 세우려는 행동들. 심리적으로 힘겨운 상황에서도 다시 의욕을 불태우며 분주하게 움직이던 사람이 갑자기 삶을 저버렸다는 얘기가 들려오면 사람들은 믿기 어려워한다. 혼란과 충격에 빠진다. 삶의 의지가 얼마나 충만했던 사람인데, 새로운 계획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행동만 보고는 전혀 짐작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나가 위축되면 될수록, 나가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사람은 그만큼 더 크고 더 우뚝하고 더 강한 나를 구축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경우가 있다. 목숨을 걸 정도로. 식수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정물이라도 마신다. 배탈이 나더라도 그건 나중 일이다. 구정물이라도 못 마시면 배탈 이전에 생존이 어렵다. 내 존재가 희미하게 사라져가고 있다고 느끼면 자기 존재 증명을 위해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일, 심지어는 폭력적 행동도 불사한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끔찍한 말과 행동을 화살처럼 퍼붓던 일베 회원들 몇 명을 붙잡고 보니 고립된 처지에 유약하고 위축된 개인들이었다. 일상에선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하는 허약한 존재들이었다. 경찰도 피해자도 허탈해할 만큼. 그들의 세계에선 치명적이고 악마적인 말과 행동을 할수록 더 인정받고 환호받는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존재 증명에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다. 집단적으로 구정물을 들이키며 마지막 3%에 꺼져가는 자기 존재감을 연명하는 중이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심지어 목숨을 앗는 범죄 행위라는 자각을 할 사이도 없이. 몇 해 전 독일 한 항공사의 부기장, 당시 28세였던 루비츠는 기장이 화장실 간 사이에 조종실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추락사고를 일으켰다. 루비츠 본인을 포함해 150명이 목숨을 잃은 끔찍한 사고였다. 사고 후 조사 과정에서 그 사고는 루비츠가 고의로 일으킨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람들은 경악했다. 왜 그랬을까? 분석은 늘 그렇듯 우울증을 주범으로 지목했다.
루비츠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울증이 사람을 고의로 150명이나 죽게 할 만한 심리적 연결고리를 가진 병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나 자살 시도를 한 사람도 우울증, 사람을 1명 죽인 사람이나 150명을 죽인 사람도 쉽게 다 똑같은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는다. 그간 독일항공사에서는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조종사 채용 과정에서 현재 시행하는 것 이상으로 더 면밀하게 정신병력 여부를 따지는 게 쉽지 않다고 주장해 왔는데 그 주장이 루비츠 사건 이후에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하지만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등을 그 사고의 핵심적 이유로 기정사실화하고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고 나는 느낀다.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다. 루비츠의 병명이 우울증이 맞는가? 루비츠의 이 같은 심리적 상태를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정신의학적 진단명이 있기는 한가? 진단의 휴지통이 되어가는 우울증. 현재의 의료 현실에서 우울증 진단은 너무 쉽게 내려진다. 매우 흔한 노이로제 중의 하나인 우울증, 기분 부전 장애를 진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하루의 대부분 우울한 기분이 있는 기간이 2년 이상 지속되면서 다음 6가지 항목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우울증으로 진단한다. 동그라미 1번, 불면이나 과다 수면. 동그라미 2번, 식욕 부진이나 과식. 동그라미 3번, 활력 저하나 피로감. 동그라미 4번, 자존감 저하. 동그라미 5번, 집중력 감소나 의사결정 곤란. 동그라미 6번, 절망감. 정신질환에 대한 미국 표준 진단 체계인 DSM-5에 의한 기준이다. 이 진단 기준은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정신과 의사 및 연구자들에게 성경 같은 지침서다. 우리나라 의사들도 이 기준을 바탕으로 진단하고 진단서도 발행한다. 우울증이라는 동일한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 외에는 특별한 교집합이 없는 경우가 많다. 당연하다. 진단 기준 자체가 병의 원인이 될 만한 심리적 요소나 성격적 특성, 콤플렉스 등과는 별개로 증상의 표면적 유사성에 기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울증을 확진하는 뇌 생리학적, 생물학적, 영상학적 검사법 등이 없다. 예를 들어 위암이라면 조직검사로 암세포를 확인하고 최종 진단을 내린다. 소화불량, 더부룩함, 체중 감소 등의 표면적 증상만으로 위암이라고 진단하고 항암제를 투여하지 않는다. 위암에 걸린 사람들이 그 같은 증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같은 증상을 가진 위장의 다른 질병들, 기타 심리적인 질환들도 많기 때문이다. 증상만으로 위암이라고 진단한다면 위암으로 항암제 치료를 받던 사람이 사실은 위궤양 환자일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게 아닌가? 그렇다면 얼마나 황당한가? 이런 경우라면 어떤가? 간에 종괴가 발견되면 의사는 그 종괴의 성질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한다. 암인지, 암이라면 악성인지 양성인지, 암이 아니라면 혈관종인지, 간디스토마 같은 기생충으로 인한 것인지 등을 구별해야 한다. 종양의 속성에 따라 치료 방법도 다르고 예후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대 정신의학은 드러난 증상만을 가지고 진단을 확정한다. 다른 어떤 요소도 진단에 영향을 끼칠 수 없도록 진단 체계를 만들었다. 표면적인 증상만 같으면 같은 질병이다. 실직한 사람의 우울도 우울증, 실연을 한 사람이나 자식을 잃은 부모의 우울도 우울증, 150명의 사람을 죽인 사람도 위와 같은 진단 항목을 만족시키면 같은 우울증이다. 우울증 진단을 내릴 때는 원인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을 중심으로 하면서
진단이 확정되면 갑자기 우울증은 생물학적 원인으로 생기는 거라며 약물 치료가 치료의 전부인 것처럼 말한다. 약물의 도움으로 증상이 줄어 한결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약물이 우울증 치료의 전부를 책임질 수는 없다. 거의 체크리스트 의학이 되다시피 한 현대 정신의학의 모순이고 비극이다. 한동안은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며 누구나 가볍게 치료하면 되는 병이라고 하더니 요즘은 우울증을 마음의 암이라고도 한다. 감기부터 암까지가 어떻게 다 같은 병일 수 있나? 그렇다면 우울증의 치료는 감기에 준해서 해야 하나, 암에 준해서 해야 하나? 자기 존재감을 극대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루비츠 비행기 추락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찾던 관련 전문가들은 루비츠의 우울증 치료 전력이 밝혀지자 그의 끔찍한 행위에 대한 근원을 그제야 찾아낸 듯 안도했다. 동시에 조종사 채용 문제, 즉 조종사 채용 시에 어떤 정신적 질환과 치료 경력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그 사건 재발 방지책의 핵심인 듯 사회가 들끓었다. 그 사건과 관련된 독일과 미국 심리학계의 논문들, 사건 관련한 독일의 심층 분석 기자들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다가 조금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내가 보기에 루비츠는 배터리가 3%쯤 남은 자기 소멸의 공포 속에서 150%쯤 충전된 비현실적으로 팽창된 자기를 꿈꾸며 마지막 엎어치기 한 판을 시도한 것처럼 느껴졌다. 사고 불과 몇 주 전에 자기 것과 여자친구의 것이라며 새 자동차를 2대나 샀다는 사실에서도 3% 남은 에너지로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새로운 계획을 세운 게 아닐까 싶다. 주위 사람들은 한결같이 루비츠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했다. 동료들은 그를 죽고 싶다는 따위의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했고, 어린 시절부터 그를 지켜본 이웃들은 한결같이 사랑스러운 아이였다고 했다. 그럼에도 사고 얼마 전 루비츠는 여자친구에게 나는 언젠가 모든 시스템을 바꿔버릴 일을 할 것이고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숨결이 거의 꺼져가던 루비츠는 세상을 향해 한꺼번에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마지막 반격을 날린 것인지도 모른다. 결과적으로 그는 세상에 그의 이름을 또렷이 남겼다. 구정물 같은 이름으로. 사고 후 알려진 바에 의하면 루비츠는 시력 저하가 심해져서 거의 시력 상실 상태까지 진행되었고 조종사라는 직업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매우 힘들어했다고 한다. 물론 그것이 루비츠가 겪은 자기 소멸 위협의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루비츠의 더 자세한 개인사의 은밀한 내면 풍경들을 알 방법은 없다. 그럼에도 이 엄청나고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의 원인이 그저 우울증뿐이라는 의례적인 분석은 의심스럽다. 존재가 소멸된다는 느낌이 들 때 가장 빠르게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방법이 폭력이다. 폭력은 자기 존재감을 극대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누군가에게 폭력적인 존재가 되는 순간 사람은 상대의 극단적인 두려움 속에서 자기 존재감이 폭발적으로 증폭되는 걸 느낀다. 그렇다면 존재의 소멸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곳에 살고 있는 지금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